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마지막 시간, 문화자원 생산과 소비의 마지막 챕터인 문화자원 소비 중에서도 문화자원을 어떻게 상품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지식 서비스에 가까운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상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디자인을 한다든가 상품의 기능을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 자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조해내는 동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를 어떻게 창조하는 그 문화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공유하고 향유하고 활용하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그 시각에서 이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문화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전시를 할까, 소비의 한 패턴으로 전시를 얘기했던 것들도 뭐냐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키워드로 말하자면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말로 맥락, 정확하게 맥락과 컨텍스트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어떤 특정적인 모양, 볼펜이면 볼펜, 머리핀이면 핀, 이런 특정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고, 그 상품이 생산되어지게 된 그 환경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문화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많은 외래 문화들이 들어오고 우리 문화가 성장하면서 충돌도 일으키고 서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향유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자원으로, 또 새로운 우리의 문화 습속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궁극에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늘 얘기하듯이 도서관이라 했을 때 도서관이란 특히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서들이 하는 일들이 궁극에 무엇을 위한 것이지, 도서관은 왜 존재하며 사서는 그것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쳐다보면 자기 지금 주어진 기능, 또 자기에 주어진 기술, 또 처리해야 할 일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그게 내 일의 목적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거나 넓은 시야에서 쳐다보면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수단에 불과한 것들. 궁극에 그래 뭘 하기 위해서 하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모을 때는 모으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모아놓고 나면 모으는 목적이 뭐지? 자기 만족? 실은 모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은 사람은 그저 모으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박물관을 만들고 싶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시점일까요? 그 시점이. 그런 것들은 이미 일상이 되거나 묻혀지거나 또는 그 중간에 간극이 심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돌도끼를 만들던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돌도끼를 딱 가져다 놓고 우리가 유물이라고 말하고 보여줬을 때 저 돌도끼가 지금 21세기에 다가오려면 어떻게 하면 저 돌도끼를 21세기까지 끌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해 하는 거죠.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것이 도끼 하나로만 얘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삶을 쳐다봐야 할 거다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린아이 시각에서 보면 더욱 심각하죠. 왜 저 친구들은 돌을 써? 더 좋은 칼이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변에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이 저 도끼를 만들 때까지 그 수많은 노력들, 변화들, 그것에서 일어났던 많은 시행착오들, 그래서 효율을 높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도끼들에 갖는 의미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만들 때 드는 시간 투자들, 그래서 가끔 구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현재 오지에 찾아가서 그 토착인들을 촬영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매해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러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꾸로 쳐다보면 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악착함도 없을 것이고 갖고 싶은 욕구도 없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좀 편하게 보면 참 편하게 산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저 사람들은 문명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고 가끔 어쩌다 한번 내가 가고 싶은 하루 좀 살아봤으면 하는 얘기를 하지 거기서 평생 살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던 습속이고 그 사람들이 했던 사나라 방편들인 것이고 그 방편들이 표현되어진 것도 몇 가지 있죠. 하나의 문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의 습관, 동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식, 그들이 먹는 음식과 식재로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의 관습, 제례를 지낸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뭐 걷는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서로 섞여 왔는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이 문화가 어떻게 전이가 되어지고 어떻게 이게 확대되어지고 어떻게 섞이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 우리와 비슷한 면도 찾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코드가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낯설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저는 그게 컨텍스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까 돌도끼를 하나 딱 놨을 때 돌도끼만을 보여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썼던 모든 도구들을 늘어났다고 해서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들, 모습들, 과정들, 거기에 얽힌 뭐 설화, 신화 같은 얘기들, 우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따라붙고 그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거나 또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가끔 옛날 토구를 찾거나 움집을 발견하면 그 움집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 재현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문양에 대한 얘기라든가 재래, 그 행에 대한 얘기라든가 음식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걸 나올 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대의 회상이 단지 단적인 그냥 어떤 그때 모습만 쳐다보고 그 시대를 그냥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와서 내 경험으로 내 체험 속으로 끌어들여 넣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느 다른 시간에서 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저 아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암각화를 수집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암각화는 돌에 새긴 그림이죠. 암각화를 수집하러 가는데 그 당시 계획은 뭐냐면 레이저 관련된 기기들, 최첨단 기기를 동원하고 그래픽,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것을 이제 떠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탁본을 뜨듯이 그래픽으로, 이미지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대로 투영해서 만든 굉장히 커다란 암각화를 기획하고 엄청난 전문 인력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문양들을, 어떻게 보면 암각화에 새겨진 문양들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그 문양을 사용했던, 그 문양을 생산했던,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마 지금 울산에 있는 그 돌고래, 고래 암각화를 봐도 그들이 고래를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걸 통해서 그네들은 어떻게 그 결속하고 자기들 생활을 유지해가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 사는 민족은 이미 그 암각화를 새겼던 민족도 이미 이동을 해서 없어졌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새로운 종족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암각화를 보고 살았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낸 암각화가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DNA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뭐 노동의 흔적 같은 것과 전혀 다른 민족의 행위일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 수백 년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네들이 갖고 있는 문양 속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 그 생활 일부에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라는 얘기는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자원으로서 수집되어지고 구축되어졌니? 라고 보면 목적이 암각화를 취재하고 암각화를 잡아오기 위한
새겨오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다 무시되었다는 것이죠. 늘 얘기하듯이 문화자원은 개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개체 하나하나를 넘어선 그들의 맥락들, 관계들, 커넥션, 그게 어떻게 삶과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다른 시대와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다른 기능들과 연결되어졌는지 등 그런 구조틀을 끌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난 게 크게 생산되어진 암각화, 이게 탁 벌려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뭐 묘비 정도 뜨는 것을 넘어서서 웬만한 종보다 훨씬 더 큰 암각화들을 만들어서 뭐 수미터짜리 종이에다가 암각화를 이제 탁본을 떠서 레이저로 잡아서 정확하게 치수를 잡아가지고 들고 왔죠. 전시하기도 참 힘들 정도로 큰 암각화 탁본들을 들고 와서는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니? 라는 이제 아까 말한 자원의 수집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그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후속 작업들, 소위 말하는 문화자원을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여기서 어떻게 그 문화를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문화자원이 하나 있다. 어떤 외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 생활이 이러더라. 사진 몇 컷 찍고 그 사람들 사용하던 물건 몇 개를 들고 왔는데, 그 물건은 예를 들어서 돌도끼 같은 거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가 되고 하는 그 시절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가정에 요강을 들고 가서도 다 제 벽난로에 모셔다 두고, 왜? 용도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들 차라리 장식으로서의 의미 외에는 그 요강이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미국 아미시라는 그 독일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종교적 이유로 모여 사는 그 옛날 좀 오래된 삶을 사는 마차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가봐도 우리 오이지와 비슷한 오이지도 만들고, 그래도 우리처럼 요강도 쓰고 김치 비슷한 것도 만들어 먹고, 삶의 그 생활 습관들이 조금씩 비슷한 점들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단순히 기념품 하나의 그 관광상품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그 활용의 의미와 방법과 그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과정을 이해하면 그것을 좀 재생산해낼 수 있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작업들이 따랐다면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에 물려서 한국 문화는 또 한국의 그 문화 코드들이 그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껏 하는 것이 우리가 백이민족에 대한 얘기, 그 김치에 대한 얘기, 김치는 요즘 많이 커졌죠. 그래서 진짜 김치가 글로벌, 국제화 되려면, 세계화 되려면 김치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똑같은 김치가 굉장히 다양한 김치로 성장했을 때 김치의 원료가 이거이고 이것이 이렇게 변했고 성장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태리의 파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자라든가 파스타에 대한 얘기들도 그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태리에서 먹은 파스타 맛과 우리나라에서 먹은 파스타 맛이 달라 하는 얘기. 대표적인 것이 짜장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짜장면이 우리가 생산해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국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 음식에 어떤 원료가 있었던 것이, 그것이 우리 입맛대로 변형해서 지금 성공해서 역사를 해보니까 중국 거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끈끈한 선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암각화들을 가져다가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티셔츠에다 찍는다든가 아니면 컵에다 만든다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 상상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화시키면 대부분 문화상품을 우리가 뭘 만든다 그러면 기껏해야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뭐 판에다 그 문양을 찍어서 쓰는 정도? 그 이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옐로우스톤에 가면은 그 당시 옛날 인디안들이 살았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피리도 불고 하는 것들. 그 피리 부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열쇠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진화하면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아, 우리가 사용하는 어느 기능, 기기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손잡이, 손고리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그 기능을 살려 쓸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니? 암각화 갖다 걸어놓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암각화는 하나의 동기, 하나의 그 핑계. 그 암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많은 도구, 행위들을 재현해 볼 수 있고 그런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느냐. 그래서 전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전시품 그 개체 하나하나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관련되어진 행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녹아서 표현되어질 때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드러내니 그걸 하나 자원화시키고 그 자원화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조화시켜 줌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생략되어져. 그러니까 대부분 전시를 가보면 아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게 그림이 어떻고 이 그림 봐봐서 이게 시대 배경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때 이들의 삶이 어땠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그려진 거구나. 피카소의 그림을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얼핏 봤더니 뭐 피카소의 뭐 5처녀들인가 무슨 아비뇽의 처녀들 그게 5명 6명이 나오는데 5-6명 얘기가 아니라 한 명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처리해 놓으라고 한 얘기도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의 왜 그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졌는지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역사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 시대에 피카소가 가졌던 사상, 철학 그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작품 진가를 쳐다보게 되고 작품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림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철학 그런 것들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에 그 시대를 해석해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니 했을 때 그런 맥락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도 그 비슷한 전시를 하나 연 적이 있습니다. 저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의 옛날 왕이 살았던 시절 그 유명한 위인, 그 나라의 위인에 대한 위인전 비슷한 것을 전시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업적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 뭐 거기 역사 도표들, 연표 같은 걸 이렇게 쭉 나열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조명해주는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그는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의 한 그냥 옛날 유명했던 위인, 용맹한 사람의 얘기, 그 용맹성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용맹성이 와닿으려면 비슷한 문화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들을 어떻게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다이나믹하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화 시킬 수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설을 만들던 영화를 만들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파를 그리던 그런 2차, 3차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을 잘 전달해 줘야 하는데 띄엄띄엄 이것들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전시라는 것이 좀 제가 무학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그쪽 방면에 그냥 미적 감각 또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나열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상품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과정이 무시되어지고 그냥 누구나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작업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쳐다본 자원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본 그 문화라든가 시대라든가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그냥 일반화시킨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냥 조각조각 끌어다가 맞춤으로 쓰는 그냥 옷에다 문양을 붙이면 그 색깔을 잘 맞추면 요즘 취향에 맞는 코디야 뭐 취향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하나 팔고 그 옷을 샀을 때 그걸 드러냈을 때 이게 자기 개인 취향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의지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뭐 저런 걸 하고 있지? 제가 그 비슷한 느낌을 미국 연구년 나갔을 때 비슷한 걸 봤습니다. 미국 친구가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일본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글자를 보니까 외국어 아닙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그 외국어의 그 모양이, 그래픽이
이뻐 보이고 이렇게 나열된 게 괜찮아 보여서 그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가는데 글자를 읽는 사람이 딱 보면 굉장히 추악한 말, 욕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옷을 입고 가는데 그 내용은 좀 경악할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자원을 활용하고 자원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상품화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화하는 과정에 그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 또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아시아 문화전당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의 기본 틀은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만든 목적은 광주를 문화로 부흥하자고 만든 것입니다. 즉 문화로 부흥하자는 것은 이 속에서 많은 문화 행위들이 일어나고 아시아 문화가 교류함으로써 그것은 뭘 하자고?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 광주 땅에 끌고 들어와서 어우러지게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맞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문화 상품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문화 상품에는 전시도 있을 수 있고요. 공연도 있을 수 있고요.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미술도 있을 수 있고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공예품들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 전기전자 제품에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전시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은 전혀 비즈니스와 그런 상업적인 맥을 갖고 있거나 또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라 너무 학술적이거나 아직도 그 학술적인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박물관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모든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전 그래서 가끔 디즈니월드나 디즈니랜드에 다녀오고는 느낀 감정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상업성이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파는 작업을 하는구나. 요즘 우리가 그 K-팝 얘기하는 것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노래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만들어낸 참여한, 출연한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는 마진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컨텐츠 산업의 꽃은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그 OSMU라는 스타일로 진행되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양한 부가가치는 그 철학, 그 원소스가 갖고 있는 개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철학과 그들의 배경과 스토리가 어떻게 녹아나서 그 의식과 그 철학과 그 감정과 그 행위와 그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냥 간단하게 볼펜에다가 문양을 새기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예전에 통했죠. 7, 80년대에는 단순하게 책받침에다가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을 그렸어도 팔리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이 갖는 부가가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단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을 수집하고 조직하고 전시하는 목적은 그 자체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성장시키고 상품으로 키우고 문화로 키워서 끌고 갈 수 있는 영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교류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자원 구축은 전체 얘기를 마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 구축의 목적이 단순히 수집하고 소장하고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를 결론으로 말하면서 이번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